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작년 내내 55% 정도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느끼실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도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이다. 그 이재명 후보 그 얘기 좀 해보면요. 네. 사실 지금 지지율이 뭐 계속 답보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공약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주겠다. 예. 근데도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사실 그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굉장히 악재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역시 그게 다 그냥 이쪽 이재명 후보 표로는 가지 않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작년 내내 55% 정도 네.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들도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느끼실 것이고요. 검찰, 사법부 하다못해 선관위까지 지금 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경제가 이 정부 들어와서 엄청나게 나빠졌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돈은 쓸 대로 정말 원 없이 그렇죠. 돈을 쓴 그렇죠. 거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에 빚은 누구 몫이 되는 것이냐. 그렇죠. 다 국민 몫이 되는 것이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 잘못 취함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다 부동산 정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사느라고 빚지고 전세 가느라고 집 빚지고 네. 지금 그게 가장 큰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결국 국민들이 지금 빚으로 네. 그것을 막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다치고 있는 거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도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들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3차 민주당 국민 경선에서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62%이고 이재명 후보가 28%입니다. 완전히 뒤집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장동 건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렇죠.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러면 안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안 된다는 건 도덕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가 선거 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 0. 몇 프로 차이로 뒤집어질 뻔했어요. 잘못하면 정말. 네. 저는 이렇게 국민 경선에서 이것도 한두 표도 아니고 24만 명이 투표해서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던 많다. 것이다. 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토탈 퍼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것 안 같아요. 믿는 잘. 거죠. 안 믿는 거죠. 또 해줘. 아유, 그 돈 어디서 나? 이런 얘기하면서 도덕성까지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 오른가 싶긴 한데 요번에 이제 김만배 씨 녹취록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성남을 자기가 포기할 것 같으냐. 성남은 내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성남 개발 사업 다 추진하겠다. 그리고 위해서 공무원들 다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장동 때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또 나는데 야, 이거 결국 이재명 후보한테 또 이게 악재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예. 사실 대장동뿐만 아니라 백현동 문제도 있고요. 네. 제가 사실 그 시기에 성남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 백현동 아파트는 제가 지을 때부터 네. 아니 저 땅에 어떻게 저렇게 지을 수 있나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할 때였고요. 네. 또 정자동의 강가에 지은 아파트도 아니 강가에 나홀로 아파트인데 어떻게 저렇게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나 다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이런 어떤 비리의 의혹이 있어서 이렇겠다 이런 생각은 못 했었고요. 네. 한편에 있어서는 어떻게 저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라는 면에서도 네. 좀 배신감이 느껴지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성남에 살고 있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 그렇죠. 지방자치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지방정치가 과연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중에 대안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광역의회가 서울과 경기도가 90% 이상이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싹쓸이 했어요. 싹쓸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에는 정반대로 이제 네.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 싹쓸이를 거의 네. 100%로 했었고요. 근데 이러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겠는가? 안 되죠. 네. 특히 이제 지방 언론은 더 취약할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네. 중앙 언론보다.
그러니까 언론이 감시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의석에 있어서 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정도의 야당 의석이 있어야 될 텐데 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광역의회의 선출 방식도 좀 바꿔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특히 이제 지역 구도로 인해서 특정 지역은 또 특정 지역대로 다 특정 정당이 다 싹쓸이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감사원의 지방의회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의결로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소수당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네. 아니냐. 아, 네. 지방의회 자체가 단체장을 견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네. 감사원의 힘이라도 좀 빌리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 좀 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감사원이 대장동 그것도 감사 안 하더라고요. 희한해요. 어쨌든. 대장동은 뭔가 아무도 안 네, 건드리는 건들면 안 되는 네. 성역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은, 경찰도. 너무 이제 이게 선거 국면이고 네. 그래서 너무 정치화되어 있어서 아마 감사원도 몸을 사릴 것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이 정도 정치화되기 이전에는 감사원도 얼마든지 했어야죠.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의회 소수파에게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네. 얘기를 좀 드리고 네. 싶어요.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아까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대장동에 처음에 그 권순일 대법관 얘기였는데 요번에 또 나온 게 김만배 씨 녹취록 보면 은수미 시장 네. 이 사람 시장직은 살려둘 거다. 그리고 재판에서 잘 나올 거다 했는데 바로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보면서 야 은수미 이쪽도 결국에는 그때 그 원래는 그 선거 무효형 당선 무효형으로 갈 거였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재판 거래 의혹이 또 제가 있어요. 사실 뭐 그 얘기를 보면서 네. 성남만 김만배 씨의 땅이 아니라 사법부도 김만배 씨의 땅이었구나 네,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게 한국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뭐 인권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만은 크게 보면 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또 하나는 법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법치도 흔들리고 공정한 맞아요. 선거 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네. 뭐 이렇다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너무나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역설이냐 사실 이런 반민주예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니 무슨 얘기야 지금 한국의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민주주의 지수 한국 민주주의가 미국보다도 높게도 나오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공론화가 그동안 안 되어서 이코노미스트도 다 사실 여론조사로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공론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네. 이렇게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들죠. 사실 재판 거래라는 말이 횡행한다는 것 자체가 아, 사법부가 그럼요. 진짜 큰 위기에 있다는 그런 뜻이죠. 사실 독재 정권 때 사법부를 안 믿었는데 민주화되면서 사법부가 이제 그나마 제일 높은 그렇죠. 공정성, 네. 중립성이 가장 높은 신뢰할 만한 집단이었고 선관위도 그렇고 다 헌법재판소도 다 그런 데도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제일 막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 신뢰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치의 근간의 그 기관들인데 이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의 기관들이 이 문재인 정권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건 너무 좀 심각한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안 되면 자기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물론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정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아마 지지층 결집을 하느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히려 더 시끄럽게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없는 죄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의혹만 수사해도 어떨지 모르는데 그 의혹은 수사를 안 해요 또. 뭐 사실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지연된 정의도 있고 네. 신속한 정의도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여권이 지게 되면 네. 신속하게 정의가 좀 이루어지고 네. 여권이 이긴다라고 하면 정의는 좀 지연되지만 네. 언젠가는 사필 기적이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에요. 네. 자, 이제 좀 이 야권 내에 후보 단일화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지금 아마 이번 설 밥상에서 또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어야 할 게 그 현재는 뭐 다 사자 구도로 가고 있지만 야, 이 야권에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 간의 단일화가 결국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정권 교체를 바란 분들 야권 지지층 더한 것 같은데 단일화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는 당위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루어져야 생각하는 한다. 입장이고요. 그것을 위한 신경전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의 입장입니다. 조그만 이익 하나 갖고 싸우는 그런 네, 거. 뭐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비하해서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맨날 단일화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단일화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왜냐라고 하면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받은 표가 40%가 조금 넘습니다. 네. 40% 정도가 찬성하고 60%가 반대한 정권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오히려 단일화를 통해서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권을 출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일종의 이제 사전적 연정이죠. 네, 또 2017년 대선에 60%는 사표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사표가 많은 게 과연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단일화는 결국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단일화의 방법도 크게 보면 DJP 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있습니다. 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는 물론 여론조사를 하고 DJP는 연합 서로 지도자 간에 논의를 했다. 이것도 그렇죠. 다른 점이지만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는 all or nothing이었어요. 네. 그렇죠. 전부냐 전무냐. 네. 네. 여기는 연립 정권을 만든 실제선 거였습니다. 6대4 이렇게 갔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단일화라고 하는 게 all or nothing으로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다. 네. 저는 뭐 보다 큰 그야말로 연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DJP 연대가 더 바람직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DJP 연대의 경우에는 사실 이념적인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컸죠. 그러나 지금 뭐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중도에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념적인 격차도 크지 않다. 오늘 조사를 보니까 17개 항목 중에 12개가 똑같대요. 두 후보가.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네. 네, 거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훨씬 더 DJP 연대보다는 성공해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더 보수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뭐 사회적인 분야나 이런 거에 대해 정의, 법치 이런 쪽 오히려 강하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그 김민정 교수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김민정 교수를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할 때는 그 안철수 교수하고의 오랜 친분, 안철수 네. 교수가 아니죠. 안철수 후보와의 오랜 친분. 그래서 그 훗날 단일화를 생각하고 뭔가 그거의 연결고리를 생각해서 영입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 분석이 분분했는데 뭐 저는 그 해석은 전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사실 뭐 국민의힘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가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은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출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 얘기를 듣고 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에게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좀 다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래요. 나는 못하겠어요.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것이 제가 승낙을 한 이유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역할을 생각하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설사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주 높은 레벨에서 하는 것이지 저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메신저 역할을 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후보 아주 평소에도 친했으니까 편하게 말을 전달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그것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신뢰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도 친하시잖아요. 네, 뭐 친하다라기보다 제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공계 출신 지도자가 너무 없어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귀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에서 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장점도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네. 생각하는데요. 그 가운데는 정말 성실하고 정말 청렴하고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 정치가 좀 향후 나갈 방향 아닐까 네. 하는 생각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극찬인데요, 이건.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윤석열과 안철수의 케미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캐릭터가 상당히 반대적이다 이렇게 네. 반대라는 표현이 좀 네, 이상한데요. 좀 좀 다르다. 다르다. 네. 네, 뭐 윤석열 후보는 굉장히 선이 네. 굵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섬세하다. 네. 네. 또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세밀하게 생각한다. 네. 윤석열 후보는 그보다는 좀 큰 국면만 짚지 네. 세밀한 정책을 막 하시는 부분은 아니시잖아요. 전두환형 지도자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보완적이다. 많이 네.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이 안철수 후보는 항상 미래로 가는 다리의 역할을 네, 하고자 맞아요.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또 현재에 네. 있어서 더 포커스가 맞춰져 네. 있다. 이런 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보완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보완적이어서 더 손을 네. 잡고 다 갈 수 있다. 네. 네. 근데 최근에 보면 안 후보가 아주 계속 원칙적이고 줄기차게 얘기하는 건데 단일화는 없다. 안일화만 있다. 안철수로의 단일화만 있다. 그리고 선거일까지 절대 협상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는데 물론 전략적으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끝까지 과연 그럴까? 결국 설 지나면 그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언제쯤 시작될 것 같아요? 뭐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저의 바람은 가능한 한 뭐 서로 상처 입히지 않고 네. 플러스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네. 그에 대한 걸림돌들도 사실 뭐 상당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지율만 보고 그냥 아슬하게 이기더라도 이겨서 다 먹어야지. 이건 저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윤 후보 생각합니다. 입장에서. 이기더라도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아슬아슬하다 네, 이기더라도. 왜냐라고 하면 네. 지금 그 여당의 의석이 국회만 해도 180석에 가깝고요. 그렇죠. 지방의회도 거의 뭐, 70%입니다. 네, 석권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한 좀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것이 40% 얻어갖고 승리해갖고는 국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뭐 보는 거죠. 가능한 한 폭넓은 지지로 가는 것이 네.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혼자 다 먹어야지라는 전략은 안 좋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쨌든 이 국민의힘의 선거 운동의 방향을 지금 뭐 키를 쥐고 있는데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최근에도 보면 말을 굉장히 막 강하게 얘기해서 비판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결국 단일화의 걸림돌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글쎄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는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는 우리는 다 매소한 개인들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는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55%대의 그 국민의 지지 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세 번째는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끝까지 같이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더 선거에서 좋아졌죠. 네. 여거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 국면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서지 않을 때 먼저 나서서 오히려 선거 분위기를 이끌었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그 당시에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몽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선거 운동을 같이 해서 이겼다라고 네. 하는 것을 저는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야권의 승리라고 하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건방진 소리야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네. 알려지고 있죠. 야권의 승리는 맞죠. 단일화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 태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와 뭐가 다르냐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폭넓게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죠. 네. 자, 마무리 그러면 질문 네. 하시죠. 네. 뭐 이번 이제 대선 보면 폭로전에 뭐 네거티브에 퍼주기에 뭐 똑같은 정책, 똑같은 네거티브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꼴 보기 싫다. 메인 후보들 다 보기 싫다.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선거전이 참 어떻게 보면 차악을 찍는 그런 선거전이 돼보긴 했는데 그래도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 이 표를 찍을 때 기준을 뭘 보고 찍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저는 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입니다. 네. 사실 북한과 우리가 1945년에 해방할 당시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섰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되지 못한 데는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왔다. 네. 이것은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도 또 그 이후에 공산주의가 무너짐을 통해서도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해왔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한국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우리 아이들이 살 곳은 과연 어떤 세계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민주주의를 이렇게 세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지금 뭐 양쪽 후보가 모두 이제 이기기 위해서 파퓰리즘적인 공약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만 쓰고 가는 세계가 아니라 아이들이 살아갈 세계를 생각하면서 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경희대학교에서 정치학 교수이신 그 김민정 교수 모시고 이번 대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석을 들어봤는데 역시 정치학자라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세세한 부분들 그리고 더 큰 그림 그런 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 네. 어떤 특정 캠프에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대선에서 표를 던져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표를 던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김민정 교수님께서 명확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펀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오신 김민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